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침입군이 113만 명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수가 약 60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적군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1400년 전 현대적인 무기나 통신 장비도 없던 시대에 말이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구려가 맞서 싸워야 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고구려는 단순히 수적 열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612년 수나라 양제가 이끄는 거대한 침입군이 고구려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행렬이 너무 길어서 맨 앞에 부대가 출발한 지 42일이 지나서야 마지막 부대가 출발할 수 있을 정도였죠.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군대가 줄을 서서 행진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고구려 영양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113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했다면 고구려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이고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나라군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고구려로 진격했어요. 첫 번째 부대는 육로를 통해 요동으로 향했고 두 번째 부대는 바닷길로 평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양제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공격하면 고구려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구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이었어요. 을지문덕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고 심리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보급선이 너무 길다는 것과 적군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죠. 을지문덕은 처음에는 수나라군과 정면 승부를 피했어요.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교묘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수나라 장군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자칫하면 정말로 항복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수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우중문을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우중문은 고구려군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세에 겁을 먹고 항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을지문덕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했던 거죠.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구려가 항복할 의향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수나라군 진영을 방문해서 협상하는 척했죠. 이때 을지문덕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적의 본진에 홀로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한순간이라도 들키면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우중문은 을지문덕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아두려고 했지만 을지문덕은 기회를 틈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된 거예요.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도망간 것을 보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고구려군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을지문덕이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진짜 계획은 수나라군을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일거에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수나라군을 유인했어요. 수나라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죠.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고 병사들은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연승에 도취된 수나라군은 이런 위험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 고구려 백성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을지문덕의 유인 작전을 위해 많은 마을들이 불타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고구려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희생과 단결이 있었기에 을지문덕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드디어 살수대첩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전투가 시작됐어요. 오늘날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살수에서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우중문이 이끄는 수나라군이 마라군이 맞붙었습니다. 수나라군은 30만 5천 명이었는데 고구려군은 그보다 훨씬 적었죠. 하지만 을지문덕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지형을 이용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살수 유역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서 강물이 가장 깊은지, 어느 곳에 매복하기 좋은 숲이 있는지, 어느 곳에서 적군이 가장 혼란스러워할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강 상류에 임시댐을 만들어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요. 이 모든 것이 수나라군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처음에는 거짓으로 패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수나라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무질서하게 추격해왔어요. 3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가 좁은 강가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를 노려 을지 문덕이 매복해둔 부대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동시에 살수의 물길을 막아두었던 댐을 터뜨려버렸죠.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수나라군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대가 갑작스러운 홍수와 사방에서의 기습 공격에 혼란에 빠진 모습을 말이에요.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을지문덕은 이 순간을 위해 몇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30만 5천 명의 수나라군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뿐이었습니다.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완전한 전멸이었죠. 을지문덕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수나라의 침입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승리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살수 대첩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고구려 전역이 환호에 휩싸였어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하지만 을지문덕과 고구려군은 이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다시 침입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을 더욱 강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이 참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13년에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113만 군대가 전멸했는데도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때 수나라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형감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수나라 백성들이 연이은 고구려 원정에 지쳐서 폭발한 것이었어요. 수양제는 어쩔 수 없이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고 반란을 진압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수양제의 집착은 여전했거든요. 수양제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14년에 세 번째 고구려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했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의 완강한 저항에 막힌 수나라군은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해야 했어요. 세 번의 고구려 원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이것이 수나라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원정 실패로 수나라 국력은 바닥났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어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나라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분열과 혼란에 빠진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618년 수양제는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수나라는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정복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망해버린 셈이었죠. 수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이연은 수나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처음에는 고구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당나라 역시 통일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고 싶었고 고구려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더욱이 고구려는 수나라를 멸망시킨 무서운 나라였으니까요. 당나라가 새로 등장했을 때 한반도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백제와 신라는 서로 영토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 고구려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구려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다음에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구려는 강력한 독재 체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도 커졌죠. 연개소문은 을지문덕 못지않은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훨씬 더 과격했어요.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당나라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당나라는 고구려 내정 간섭을 명분으로 침입할 수 있었거든요. 고구려 왕을 죽인 역적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죠. 645년 당 태종이 직접 30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수양제보다는 적은 병력이었지만 당나라군의 전투력은 수나라군보다 훨씬 강했어요. 당 태종은 수양제의 실패를 분석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우선 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정예병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선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또한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연개 소문에게 불만을 가진 고구려 귀족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고구려와 당나라의 첫 격돌은 계모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모성은 고구려의 중요한 요새였는데 연개 소문은 이곳을 철통같이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나라군의 공격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특히 당 태종이 직접 군을 지휘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매우 높았죠. 또한 당나라는 수나라보다 훨씬 발달한 공성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모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명장 고연수와 고혜진이 이끄는 15만 군대가 당나라군과 맞붙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구려군의 전투력은 여전히 강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땅을 지킨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하지만 당나라의 이세적이 기묘한 전술을 사용해서 상황을 뒤바꿔버렸죠. 그는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고구려군을 유인한 다음에 매복해둔 부대로 협공을 가했어요. 이것은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사용했던 전술과 비슷한 방법이었어요. 이세적은 을지문덕의 전술을 연구해서 역으로 활용한 거죠. 고구려군은 자신들의 전술이 적에게 당해보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계모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패했어요. 고연수와 고혜진을 비롯해 3만 6천 명이 포로가 되었고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에게 있어서 매우 큰 타격이었죠. 하지만 연개 소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시성에서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했어요. 안시성은 고구려의 핵심 요새 중 하나였고 여기서 저항하면 당나라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연개 소문은 안시성주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안시성주는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시성주는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장수였지만 그는 놀라운 투지를 보여줬어요. 당태종이 직정을 포위하고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했지만 안시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 당태종의 눈을 다치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이 사건은 당나라군의 사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저항이었고 당나라의 위신을 건 필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안시성이 무너지면 고구려의 중심부까지 당나라군이 밀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안시성이 버티면 당나라군의 진격이 완전히 막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 토산을 쌓았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인공 언덕을 만들어서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려는 전술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실제로 많은 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주는 이것도 기발한 방법으로 막아냈어요. 밤에 성에서 나가서 토산의 일부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나라군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소수의 고구려군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토산을 점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시성 수비군들은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용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산을 빼앗긴 당나라군은 완전히 당황했고 공성작전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당태종은 이미 여름부터 안시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가을이 되어도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보급도 어려웠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거든요. 무엇보다 중국 본토에서 오래 떨어져 있으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고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수양제에 이어 당태종마저 고구려에게 무릎을 꿇은 셈이었어요. 안시성 전투의 승리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고구려가 당나라 같은 강대국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신라는 이때부터 매우 중요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려의 승리 소식은 백제와 신라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백제는 고구려의 승리에 자극받아 신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후 백제는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했거든요. 의자왕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백제군의 전투력도 상당했어요. 그는 신라의 40개 성을 빼앗으면서 한반도 서남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의자왕의 공격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그는 신라의 핵심 거점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갔고 신라군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특히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큰 패배를 당했을 때는 신라가 정말로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이 전사하는 등 신라 왕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때 신라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김춘추가 직접 당나라를 방문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당나라의 도움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삼켜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김춘추의 당나라 방문은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당나라는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이것은 좋은 기회였어요.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58년부터 본격적인 백제 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수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백제를 협공했어요.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왕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신라가 감히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백제군은 용맹하게 저항했지만 두 나라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당나라 수군이 금강을 통해 백제 내부 깊숙이 침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백제는 육지에서는 신라군과 싸우고 바다에서는 당나라군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어요. 결국 660년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고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남쪽에서는 신라가 서쪽에서는 당나라가 동시에 압박해왔거든요. 고구려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66년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고구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연개소문의 죽음은 고구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는 독재자였지만 동시에 고구려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지도자였거든요. 그가 죽자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남생과 연남건, 연남산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이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놓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어요. 연남생과 연남건 형제의 갈등은 고구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외침을 막아야 할 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연남생은 결국 당나라에 투항했고 고구려의 군사 기밀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배신 중의 배신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조국을 팔아넘긴 셈이었으니까요. 당나라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668년 고구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어요. 700년 동안 이어져온 찬란한 왕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보장왕은 당나라로 끌려갔고 수많은 고구려 백성들이 중국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도 큰 위기에 빠졌어요. 하지만 고구려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모잠과 안승 같은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특히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사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조영이 698년에 발해를 건국한 것이었죠. 발해는 고구려의 후계 국가를 자처하면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 유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발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대조영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발해를 동북아의 강국으로 만들었고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편 신라는 당나라와의 동맹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당나라와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당나라는 애초 계획대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거든요. 신라를 도와준 것도 결국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당나라는 신라에게 중국의 한 지방으로 복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를 거부했어요. 문무왕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는 당나라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이것은 신라에게 있어서 생존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당나라에게 굴복하면 신라도 고구려나 백제처럼 멸망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벌포 대첩에서 신라 수군이 당나라 수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상황을 뒤바꿨죠. 이 승리는 신라가 당나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기벌포 대첩은 신라 해군력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투였어요. 당나라군은 육지에서는 강했지만 바다에서는 신라군만큼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이런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승리로 인해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결국 676년 신라는 당나라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최초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일부는 당나라와 발해에 넘어갔지만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외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독립적인 통일 국가를 만든 거죠. 삼국 통일 이후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문무왕, 신문왕 때를 거치면서 신라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주에는 화려한 궁궐들이 세워졌고 불국사와 석구암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신라의 문화는 당나라 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달했어요. 특히 불교 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전성기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8세기 말부터 신라는 내부 갈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지방 세력들이 중앙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자 불만이 쌓여갔어요. 9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웅예가 후고구려를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면서 다시 분열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통일 왕조인 고려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약 700년간 지속된 삼국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만들어낸 역동적인 역사였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연개소문의 저항정신, 안시성주의 불군의 의지, 김유신의 통일 의지 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삼국시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인 셈이죠. 수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승리를 쟁취한 을지문덕, 끝까지 조국을 지키려 했던 연개소문,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저항한 안시성주, 그리고 통일의 대업을 완성한 김유신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